오늘은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칭찬 많이 하세요? 인색해요? 왜 칭찬이 뭐 특별히 막 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칭찬에 대한 습관이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거 물어볼게요.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으로 인해서 상황이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오케이. 근데 칭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찍는 거는 되게 잘하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라고 찍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막상 좋은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예쁘다, 괜찮다 라고 진심 어린 말을 해주기가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 마음 자체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칭찬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 해도 한동안 칭찬에 대해서 되게 핫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오면서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막 이슈화가 되다가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나온 게 칭찬의 역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잘한다 넌 착한 아이야 라고 칭찬을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어떤 뒤에 연구 조사 결과까지 같이 내보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던져놓기만 하고 사실 해결점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든 다 조직이죠. 회사 자체도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가정도 하나의 조직인 거고 우리는 모든 조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며 그거를 내가 제때 제 시간에 제대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주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조직 내 칭찬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칭찬을 기획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칭찬의 기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로 나뉘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건 뭔가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부각이 됐는지 아세요? 2000년 이후? 정확히 딱 시점이 있어요. 되게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더 뒤에요. 2000년 이후 맞아요. 네. 2002년. 2002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행사가 있었어요. 뭐죠?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때 정말 뛰어난 명장이 하나 튀어나왔죠. 네, 히딩크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로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성과가 나왔었고 그때 히딩크가 어떻게 선수들을 지지해줬으며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을 때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부각되기 시작된 게 리더십이라는 단어예요. 하나의 리더가 제대로 섰을 때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내놓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하고 지지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팀장 리더십이다 뭐 서번트 리더십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뭐 어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책자들도 나오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실 리더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카리스마형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코칭 리더. 코칭 리더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라고 해서 정말 그 직원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이다, 리더다라고 하는 그림은 딱 생각나는 게 뭐세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어떤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당연히 나오죠.
나라의 리더들이 리더답지가 않아서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사실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과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권한만 가지려고 하지 책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네, 진짜 붕괴됐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 굉장히 하드한 리더십이 있다면은 정말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서번트 리더십, 코칭 리더십 같은 굉장히 그런 소프트한 리더십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번 기획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팀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장이라면 이걸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팀장의 자리에도 있어 보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내가 팀장이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구나. 이 부분을 팀원들이 진짜 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 없으세요? 그쵸? 그게 뭐, 어떤 거예요? 팀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의 전체적인 거를 뭐 이렇게 기획한다고 그러나? 기획하고 조율해주는 부분. 네. 사적인 어려움 같은 거 보셔야 되고, 네. 아니면 뭐 팀원들을 대표해서 회사에다 요구하는 사항, 회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냥 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관리자라는 측면 자체가 그래요.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야기를 했을 때 팀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처음에는 직무 능력은 세 번째였어요. 네. 사람들이 되게 팀장이라면 당연히 일을 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팀장에게 요구하는 직무 능력은 세 번째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장의 위치에 있을 때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팀원의 니즈가 있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니즈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것인가, 팀장의 이름으로서 나는 그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거를 회사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부서원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첫 번째 동기부여 능력이었어요. 자, 팀장이라는 거는 팀장 스스로가 나 혼자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굳이 팀으로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나 혼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뭐 하면은 그래 너 잘한다 이걸로 끝나는데,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팀장보다 더 잘해야 되는 사람들은 팀원들이죠. 팀장의 역할은 그렇다면 나는 팀원을 어떻게 그들의 에너지를, 그들의 성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걸어 나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팀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거를 보았을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reason for. 이유야, 이유. 동기부여라는 거는 이유인데 이유의 for. 무엇을 하기 위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인 건데 실제 많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모르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지. 왜냐면 리더는 굉장히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공유가 안 되는 거야. 그쵸? 공유가 되지가 않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할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같이 그런 식으로 나는 전락할 뿐이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도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일은 계속 하기 싫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거를 우리가 reason for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진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5단계설 많이 들어보셨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자, 1단계가 뭐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수면욕, 성욕, 잠욕, 수면욕이지 그게. 수면욕, 그렇지, 식욕. 그 성욕,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고 자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면 이게 채워졌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느끼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나를 뭔가 위험 요소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늘 불안한 데에서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의식주를 보았을 때 식이 제일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랑 식은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먹을 게 해결이 되고 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옷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소속감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내가 집까지 있었으면은 이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다 내가 뭔가 적을 두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존경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죠. 어떤 두 개? 소속감에 대한 욕구하고 존경의 욕구는 없고 네. 나머지 세 개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경영학에서 항상 그 동기부여 이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매슬로우의 5단계 조직 그 욕구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아실현의 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내 자존심은 버릴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서 아예 이게 바뀐 거야. 자아실현의 욕구가 맨 아래로 가게 되고 오히려 생리적 욕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근데 왜 존경에 대한 욕구와 소속감에 대한 욕구 특별히 내가 소속이 되기 싫다. 그럼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랬을 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듣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예. 예전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인간이라는 게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기에는 제일 좋은 학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은 끊임이 없는 거지. 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에 대한 연구는 끊임이 없는 거지. 또 여기 학교에 보고될 사람 하나 나왔네. 학교에 보고될 사람.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이 5가지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 그리고 그 순서를 보았을 때, 자, 다시 동기부여로 돌아온다면 동기부여 자체가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게 동기부여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데 이거를 해츠버그라는 사람이 한번 그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기부여 위생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실제 근로 조건들을 확인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왜 이게 잘 안 먹지? 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 어떤 실질적인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는 위생 요인이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위생이라고 해서 뭐 클린한 그런 요인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월급이나 복리후생제도 근로시간 같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생 요인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지지만 충족되었다고 해서는 만족이 특별히 오르지는 않는데 무슨 말이냐? 월급이 없으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되게 잘해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신나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로시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제도도 없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없으면은 어떻게 복리후생제도가 없을 수 있어?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되게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상대적으로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돈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번 연구를 했대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까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정 한계 돈이 있대요. 딱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상 벌더라 해도 그냥 똑같아지는 그 단계가 월 700이라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 700을 버는 사람과 월 1000을 버는 사람과 행복의 지수가 똑같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그 돈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행복을 찾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위생 요인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있지만 충족이 되었어. 700이 찍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 요인, 이거를 위생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동기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이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기 요인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의 참여적인 거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 잘해주면은 만족이 현격하게 향상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해서 크게 불만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적인 게 인정이 없고 칭찬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 회사 못 다니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다니기는 해. 하지만 이렇게 해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월등한 향상 효과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츠버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생요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동기요인,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손에 놓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건 참여와 인정 그리고 칭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로 조건을 확인할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이론으로 성립이 됐거든요.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제도적이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도적인 거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제도적 동기부여의 사례를 제가 그래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이에요. 구글. 근데 가만히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쓸데없는 거를 팔아요. 아시죠? 우리 구글 없다고 해서 죽어요? 인터넷 없어서 우린 죽나요? 아니죠. 우리는 인터넷 없이도 되게 잘 살았고 구글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쓸데있는 것보다 오히려 쓸데없는데 돈을 더 많이 써요. 그게 니즈와 디자이어의 차이예요. 니즈라는 건 필요성. 내가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 생필품들.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다면은 이제 실제로 돈을 벌게 되는 건 디자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 같은 것도 사실은 디자이어죠. 니즈가 아니라. 뭐 우리가 명품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꿈
이 브랜드에다가 막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뭔가 이거를 했을 때 너도 굉장히 고품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거. 그거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생필품이 아닌 다른 거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이죠. 근데 구글에서도 이게 제도적 동기부여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한번 이 사람이 이거 보이세요? 이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자기 사무실, 자기 책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책상에 이게 뭐야? 다 갖다 치워. 다 갖다 버려버려. 이러지. 근데 구글 사무실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아시죠? 굉장히, 놀이터처럼 생겼어요. 사람들이 뭔가 계속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환경을 계속 구글에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구글에서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이디어 마켓이에요. 내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계속 내놓고 나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조금 동의를 얻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현실화를 시켜요. 실현화를 시켜서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거를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글에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우리 생각했을 때 되게 막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구글은 하잖아요. 막 구글 안경 막 이런 거. 그런 거. 지금 구글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 분야인지 아세요? 로봇 분야에다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일본에 있는 로봇 회사인가 그거 로봇인가 그거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로봇에다가 집중을 하는 추세로 건너가고 있죠. 그 어디냐? 페덱스가 아니라 거기 어디죠? 아니 DHL 그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쇼핑 알라딘 아니고 저 모르세요? 네, 그 인터넷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옥션 같이 어디? 네, 아니요, 이웨이 같은데 하나 더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은 G마켓 마냥 그렇게 물건을 배송해 주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문을 넣었을 때 걔네가 실시간으로 물건을 픽업을 해가지고 로봇가 이렇게 지 혼자 날라서 집 앞에다가 물건을 떨궈 놓고 가는 그런 거. 네, 사람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로봇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글에서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지금 아이디어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아마존 생각났다. 아마존이었어. 네, 아마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나서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냈을 때 혹여라도 만약에 구글 사장이 야 지금 이거 갖다 뭐한 짓이야, 다 갖다 쓸데없어, 버려, 지금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보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마켓이라는 아예 자기네가 이름을 그냥 명칭을 딱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상품화 가치가 있었을 때 상품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게 바로 자아실현인 거죠. 그냥 남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머릿속에 나왔던 그 의견이 실현이 돼서 상품화가 됐어. 그럼 이 회사는 나는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제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 또 다른 케이스는 총각내 야채 가게 아시죠? 총각내 야채 가게가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좋았는지 혹시 아세요? 총각내 보통 직원들이 근무를 해요. 그쵸? 내가 뭐 어떤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은 그 직원들은 그냥 직원에서 끝나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총각내 야채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기 후배들을 데려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하고 그러면 가게를 또 하나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다음에 자 이제 네가 나가서 니네 가게를 차려서 네가 해 라는 식으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 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 난 여기에 직원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훈련을 받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를 돈까지 줘가면서 나를 트레이닝을 시키네. 얼마나 감사해. 이러니까 당연히 마인드 자체가 다르겠죠. 이거 역시도 제도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묶어놓은 케이스인 거죠. 세 번째는 이거 핑크 캐딜락 많이 들어보셨죠? 메리케이. 메리케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방문 판매 화장품 회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메리케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그랜저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핑크 그랜저. 가끔씩 정말 간혹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핑크색 그랜저가 실제로 지나가요. 근데 그러면 저건 뭔가 뭔 핑크색 그랜저인가 하는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메리케이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핑크색 그랜저를 주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핑크색 캐딜락이었었는데 정말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마치 보험 왕 주는 것처럼 핑크색 그랜저, 핑크색 캐딜락을 줘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제공을 해주는 거. 자, 네 번째는 일본의 미라이 공업인데 이거 예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나왔었어요.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데가 굉장히 특이해요. 우선 정년이 70살. 70살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잖아요. 육아휴직이 3년이야. 만약에 애를 셋을 연이어서 낳았어. 그럼 9년을 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도 언제든지 리턴 가능하고 5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회사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시초가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마다 아키오라는 사람인데 이거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웃겨요. 그냥 특별히 뭔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아저씨가 그 회장님이 오시더라 해도 그냥 사람들은 되게 옷 편안하게 입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과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직급을 뽑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다 써서 내놔요. 선풍기를 딱 켜. 제일 멀리 간 사람. 그게 과장. 이런 식으로 전혀 직급이라든지 그런 제도랑도 상관없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 어떻게 그러냐? 이 사람들, 공업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허를 10,000개를 넘게 가지고 있대요. 회사의 이름으로 특허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 이름으로 특허 된 그 돈으로 실제로 먹고 살고 뿐만이 아니라 그 미라이 공업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 해도. 그래서 그런 모습들 아예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 미국에 있는 에어라인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항공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에어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장이에요, 회장. 네.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사람들에게 정말 얘네야말로 인간 중심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즐거울 수 있도록 뭔가 옷도 항상 되게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하고 구글이나 그런 데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치면은 굉장히 희한한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사람들이 올루드로 있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막 그런 코스프레 같은 거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도적으로 아예 지정을 해놓는 게 이게 조직관리의 제도적인 동기부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게 제도적인 동기부여랑 또 하나는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인간적인 동기부여, 즉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아실현의 확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나는 자아실현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거든요. 확인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남들을 통해서 아, 너 정말 이러이러한 거에서 잘해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 그 칭찬이 자아실현의 확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칭찬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에서. 과연 칭찬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이라는 거는 폴라이트 리마크,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이래요.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피런스, 그 복장이라든지 외모, 모습, 그 다음에 퀄리티, 능력, 혹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과연 예의가 바르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폴라이트라는 단어는 어떤 걸까? 폴라이트라는 단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의 바르다 라는 거. 예의 바르다는 건 남을 인격을 존중을 해주는 거가 연상이 그쵸.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내셨어요. 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의가 바르다는 거는 나에게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일화를 하나 봤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의 어떤 대사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영국으로.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영국에서는 처음에 손을 씻으라고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손을 씻으라고 물이 딱 나는데 중국 그 사람이 그 영국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거를 보고 같이 물을 마셨대요. 네. 그게 진짜 저는 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얘기하는 에티켓이라는 거고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예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그거구나 라고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칭찬이라는 게 내가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칭찬은 결국에 듣는 상대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만약에 듣는 상대가 그걸로 인해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됐다면은 그거는 내 칭찬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로 잡은 게 듣고 싶은 칭찬을 제대로 아는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칭찬 듣는 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아첨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칭찬을 싫어하는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칭찬을 되게 싫어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칭찬을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상사에게 내가 칭찬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칭찬을 싫어하는데 칭찬을 해야 돼.
칭찬 아닌 것처럼 어떻게 칭찬을 할까요? 나폴레옹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나폴레옹 장군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장군, 당신이 칭찬을 싫어하는 모습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엔 칭찬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칭찬을 되게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뿌듯했대요. 네. 결국에 이거예요. 칭찬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칭찬 우리가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칭찬은 보통 사람들이 왜 하는가 한번 봤더니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존경을 표한다. 혹은 연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 친하다. 혹은 너랑 나랑 뭔가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되게 어색한 상황 속에서 뭐 대화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옷 되게 이쁘네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머리 어디에서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 오늘 뭐 기획서 봤는데 되게 잘 썼네요. 뭐 어디에서 소스 얻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예 의도적으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칭찬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칭찬의 이유는 한 이 정도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빠진 답은 없을까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칭찬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뭐 때문에 칭찬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한다.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관계. 아까 얘기 나왔듯이 어떤 연대감,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빠진 답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라는 답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쁘기 때문에 칭찬을 한다. 이런 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칭찬은 상호 연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설령 의도하지 않은 칭찬을 했다고 한다 해도 분명히 상대방은 그 칭찬에 대한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혹은 내가 뭔가를 칭찬을 했을 때 상대방은 최소한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지게 된다고.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장점들을 캐치를 해주는구나. 라고 최소한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되는 게 칭찬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칭찬에. 그래서 칭찬은 상호 연관적이에요. 나 혼자서 칭찬할 수는 없잖아. 나 혼자서 칭찬할 때도 있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나는 되게 훌륭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받죠? 내 자신감이 길러진다든지 하나의 자기 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칭찬이라는 거는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쑥 던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칭찬을 던졌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으로 칭찬이 돌아올 때도 있고 던졌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를 툭 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칭찬을 그 사람이 원하는 칭찬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칙을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칭찬은 독특할수록 특별해집니다. 예전에 싸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이가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참 사람이 특별한 게 없는데 자기가 이제 그 힐링 캠프였었던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여자를 잘 꼬셨대요. 이게 되니까. 그래서 뭘 그렇게 어떤 좀 기술을 좀 전달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칭찬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절대 아는 거 혹은 뻔한 거를 칭찬하면 안 된대요. 머리 색깔이 되게 예쁘시네요. 되게 미인이세요. 이런 거를 칭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칭찬해야 되냐면 그날에 했던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칭찬을 하라는 거야. 오늘 목걸이 되게 예쁘세요. 오늘 귀걸이 어디에서 샀어요? 되게 예쁘신데? 오늘 머리 되게 잘 만들어주셨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포괄적인 게 아니라 딱 오늘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집중된 거. 그러니까 늘 해오던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했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특할수록 특별해진다는 건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시를 쓸 때에도 은유법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지. 내 마음은 호수다. 너는 나에게 하늘이다. 이런 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마음은 호수다. 어떻게 마음을 호수에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놀랬을 거야. 그쵸? 그게 은유의 시작이잖아요. 메타포의 시작인데 이제는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하면 그래 라고 너무 뻔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칭찬을 진짜 잘하려면 되게 창의적이어야 돼.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 친절한 금자씨 만들고 그 영화 만든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묘사를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걔 되게 착해, 걔 되게 멋있어, 그냥 그런 어떤 추상적인 뻔한 단어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왜 착한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감정을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되게 슬펐다, 그래서 내가 기뻤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왜 슬펐는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슬펐겠구나 라고 상황을 느끼면서 감정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하려고 할 때 단지 네가 예쁘다, 기획서 잘 쓰셨네요, 멋있으십니다, 오늘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독특할수록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칭찬이 아니라 지금 저 칭찬은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칭찬이구나,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칭찬의 성공이거든요. 그런 칭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은 필요한 순간에 해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잘했어요, 완전 축하해요, 넌 게임 너무 잘 봤어요. 물론 고맙죠. 되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오히려 정말 내가 아이의 밑바닥을 찍고 그러고 있을 때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 실제로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오페라,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페라를 열었었어요. 완전 망했대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거를 오페라라고 여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의기소침해져서 지휘자였었는데 너무 의기소침해져서 정말 의상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는데 의상을 담당하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당신의 오페라가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그 오페라가 얼마나 뛰어난 오페라였었는지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칭찬을 해야 되는지 정말 칭찬에도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기분 좋을 때에는 칭찬해줘도 그냥 되게 당연하게 넘어가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렵고 힘이 들 때, 정말 칭찬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칭찬을 생각해주지 못할 때에 칭찬을 들었던 거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서게 되죠. 네, 그래서 칭찬은 필요한 순간에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건 좀 특이해요. 칭찬은 주변의 평가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되게 여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해당이 되는 말인데, 자, 여성분들은 공유해요. 그쵸? 되게 공유를 해요.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칭찬을 했을 때도 걔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때 김쌤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평가들까지도 내가 결국에는 다 같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칭찬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절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의 칭찬에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가 내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비난받은 거를 공유하지 않아요. 칭찬받은 거는 보통 공유를 해요. 그래서 과연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아까 얘기했던 칭찬의 역효과죠. 칭찬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평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직급인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되게 일 잘하셨네요 라고 하면은 그 옆에 사람, 그럼 난 일 못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는 절대 얘기할 때 그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정말 오늘 옷을 잘 입었구나, 진짜 말을 뛰어나게 잘하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위치와 그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충분히 평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칭찬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가받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의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이건 보통 여성분들 사이에서 조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자친구들 한 5명에서 딱 쭉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오빠가 딱 지나오면서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러고 갔어.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굉장히 질투 어린 시선과 모든 눈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한 걸로 트집을 잡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칭찬의 대상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 칭찬이 아닌 거죠. 너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의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칭찬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걔 되게 칼같이 약속 잘 지키는 애 있잖아 라고 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이미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이미란이 시간을 진짜 칼같이 잘 지켜. 그래서 걔 보고 이제 칼미란이라 그래. 야, 칼미란 그래. 그러면 그 칼미란이란 친구는 다음에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더라 해도 어떻게든 지킬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씌워놓는 거죠. 칭찬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씌워놓게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부정적으로 씌워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 엄마 말 잘 듣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아이지. 어른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아이지 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놓게 되면은 그런 거죠. 이제 아이들 그치.
그치. 진짜 가만히 있어라 했을 때 가만히 있게 되는 진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칭찬을 가장한 비난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그치. 혹시라도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을 때 그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나 혹은 비난이 되지는 않을까.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실제 이거는 하나의 일이었었는데 어떤 의회에서 남자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뛰어난 여성 의원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발언권도 세고 그런 여성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저기에 그 예쁘신 여자분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하는 순간 그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죠. 뉘앙스 아시겠죠? 예쁘다는 거는 물론 칭찬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아가씨에게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칭찬인데 하지만 그 사람은 예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게 아니죠. 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등한 컨셉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왔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자격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칭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딱 있어. 근데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왔는데 치마가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신경이 쓰이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가 그거를 보면서 오늘 미란 씨 치마 되게 이쁜 거 입고 왔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 그 치마로 가겠죠. 그래서 되게 난감하겠죠. 그런 것도. 분명히 칭찬이긴 칭찬인데 이게 과연 칭찬일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추행 이런 걸로 접혀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대로 돌리시면 돼요. 김 대리님도 오늘 신발 되게 예쁜 거 신고 오셨네요. 라고 바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럼 시선이 내 치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 칭찬을 가장한 비난을 받았을 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칭찬의 부정적인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칭찬을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A이기 때문에 B일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거야. 너는 어때? 뭘 어때? 근데 그거는 사람이 충분히 생각했을 때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A이기 때문에 B일 것이다 라고 사람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독서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박학다식할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똑똑하겠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방금 하신 행동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배려 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배려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그 앞에 전제를 두는 거죠. 이거를 보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거를 보니까 이런 게 뛰어나네요. 이거를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네요 라고 내가 A이기 때문에 B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관찰이 많이 필요해요. 평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봐야지 내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쵸? 네. 대충 보고 나서 진짜 이러이러하는 걸 보니까 이러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이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멋진 A가 있고 멋진 B가 있다. 당신은 A, B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성공한 기업은 많다. 능력 있는 직원도 많다. 그런데 이 둘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데 셀틱스는 이를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똑똑한 여자들은 많아. 예쁜 여자들은 많아.
예쁜 여자들도 많아. 근데 당신은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해. 이런 거지. 네. 그래서 멋진 A가 있고 멋진 B가 있는데 당신은 A, B다 라는 식으로 뭔가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게 하나의 칭찬을 기획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냥 하나만 딱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당신은 그 복합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그거죠. 당신은 김대리는 말도 잘하는데 어떻게 기획서도 이렇게 잘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반박할 수 없도록 주관적인 칭찬을 하라는 거. 주관적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참 예쁜 것 같아. 추측한 건데 여기서 강연을 하셨다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일 거예요.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 되게 예뻐. 물론 이 말도 좋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시각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하지만 내가 너를 향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야.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의 생각인데 어떻게 하겠어. 말 그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도 하나의 칭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지? 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 김현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칭찬이 제일 기분 좋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조차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듣고 싶은 칭찬이다. 난 뭘 하고 싶다. 이런 거조차도 생각을 참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요즘 그림 좀 그리거든요. 많이 시작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죠. 사람들에게. 네.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다 잡아줘. 친구들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네요. 칭찬으로 인한 진짜 동기부여네. 네. 요즘 실력이 쑥쑥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사람들 반응이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좀 이렇게 실력이 있나 봐. 이제부터 시작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그림 그리세요? 잘생겼는데 주로 이렇게 얼굴 인사 뭐지? 이게 그리기 힘들대요. 네. 인사 얼굴 사람들 얼굴을 그리는 게, 네. 모델들 탤런트들 외국인들 우리나라 모델들 해가지고 근데 그 정확한 얼굴은 안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놓고 이 정도면 잘하네 자아도 차는 거죠. 내가 볼 때 이 실력에 잘했어 보여주면 걔네들이 잘했다고 크게 그걸로 바꿔놓고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잘하시는갑다. 그게 아니라 학교를 바꾸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그래도 친구들에게 보내줬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오는 거잖아요.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톡에 등록을 할 정도면은 진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제일 좋지?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라는 얘기 있죠. 네, 강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강사님이 얘기하고 나서 되게 집에 가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명쾌하게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뇌를 자극시키는 그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많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기까지 힘들어. 오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평상시에 생각 안 했는데 네. 그걸 건드리는 그게 좋아요. 제가 또 칭찬을 받은 거네요. 듣고 싶은 칭찬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정말 강사님을 인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뭐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역시도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는 그렇다면은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칭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8개, 7개 정도를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관계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건데, 직접적으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칭찬은 사람 뒤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실제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뒤에서 칭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대놓고 너 뭐해? 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진짜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만남으로써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누군가가 평을 해준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김현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조금씩 달라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만큼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나와요. 그럼 되게 찌질찌질해. 되게 희한한 찌질찌질한 남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되게 정말 찌질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를 듣고 나서 지금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이게 무슨 고백이냐 라고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기를 원하도록 한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영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이 잘 되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신과 나의 관계 혹은 당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 예전에 지난 시간에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질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이라는 건 실제로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칭찬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이용해서 칭찬을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기획서 작성은 어디에서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셨어요? 당신 사수가 누구야? 진짜 잘 가르쳤네. 너 잘했어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머 그 예쁜 옷 어디에서 사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그냥 이번 강의 좋았네요가 아니라 다음 강의 언제예요? 꼭 들으러 올게요. 이런 식으로 추후를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을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칭찬을 던지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단어 배열로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도 신비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광고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시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 이거예요.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냥 당신은 예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예쁘다 당신, 나 괜찮아 오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괜찮아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여운을 주는 거죠.
감정을 먼저. 그렇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여운을 계속 남기면서 진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구나 라고 진정성을 느끼게끔 하는 하나의 칭찬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하게 단어 배열을 조금 바꿨을 때 바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이제 반복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건데, 반복적으로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얘기를 했을 때, 너 이쁘다. 야, 진짜 이쁘다. 이런 거. 너 정말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한다. 라는 식으로 그냥 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줌으로써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진심이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 멋져. 진짜 멋있고 끝내줘. 라고 계속 칭찬을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저는 강의를 그냥 준비를 했을 뿐인데, 강의를 하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계속 쓰면서 내 스스로한테 칭찬을 했나 봐. 그래서 칭찬이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괜히 좀 뿌듯하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칭찬받은 것 마냥. 자, 그러나 너무 완벽한 칭찬은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의 시예요, 시. 시에서 떼온 건데, 예전에 시가 아니라 소설이었다. 당신이 없다면 나에게는 이 세계도 의미가 없어. 오늘은 색을 잃어버리고 내일은 사라지겠지. 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멋있는 문구지만,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세요? 비어있는. 왜 비어있다고 느껴질까?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나오면은 외웠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했을 법한 칭찬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어떤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나만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쟤는 원래 저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근데 카사노바 있죠. 카사노바가 죽을 때까지 300명의 여자를 꼬셨대요. 근데 카사노바가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300명의 여자가 카사노바가 죽을 때까지 카사노바를 욕하지 않았대요. 근데 무슨 동화 방송에서 그거 나왔어요. 어떤 거? 한 남자가 네. 5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하고 10년 전에 결혼하고 한 여자하고 3년 전에 결혼해서 만삭이 돼 있고 한 여자하고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 여자하고 유치원 교사인데 사귀어갖고 헤어지고 한 여자는 또 이혼한 여자인데 사귀고 한 여자는 여자인데 이렇게 사귄 거야. 근데 문제는 결혼하는 여자는 약혼 여자인데 12억을 줬고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는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5억을 줬고 유치원에 있는 여자는 2억을 줬고. 한국인이에요? 엊그제 나왔어. 가로사한 여자는 몇 억을 줬고. 그래서 왜 당신 이제 문제는 만삭된 여자가 다 이렇게 기자들이 저기 해갖고 예식장에 갔어요. 당신 남편 지금 이러이러한데 그거 뭐구나. 갔어. 그랬더니 약혼 여자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여자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서 기자 해줘가지고 갔는데 이제 남자가 막 흘러도 도망갔는데 그 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이거 사기인데 고소를 안 했냐.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잘해줬대. 너무 사기되는데 잘해주니까 이 남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적은 없대. 근데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외제차 몰고 헬리딩 갖다 보여주고 하니까 막 다 갖다 바친 거야. 이야, 진짜 세팅 잘했다. 그 이전에 모노 뭐였는데? 싸이 요즘 동화방송 하는 거가 있고 홈런치지. 근데 그 남자가 원래 고아야 고아. 근데 10년 전에 결혼했던 여자는 정보가 3개 있었대. 하고 자기 밑에서 막 일을 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돈을 너무 정보 2개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가더래. 해서
너무 미워서 이유를 안 해줬어. 근데 그렇고 뭐 12호 다음에 다 보냈어. 결국은 듣고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네가 갚아간 적이고. 근데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진짜 준 거구나. 아예 막. 여자들이 뭐냐면 네. 너무 잘해줬다.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잘해주고. 그래요. 그것도 진짜 사기꾼도 기술이야. 그건 뭔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생존 본능 같이 타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까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받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를 본능적으로 익히게 되는 거지. 정말 허허벌판에 딱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결국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칭찬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칭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사실 안 넣었는데 칭찬을 할 때 말줄임표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면은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를 어떠하게 생각해.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텀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저 사람이 되게 진실되구나.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 순간이 되게 떨리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계속 칭찬을 해줬어.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를 뭐 무작위 막 달라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 그게.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칭찬으로 인해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 진짜 너 잘한다, 좀 해고, 언니 여기서 하고 계속 밤낮으로 전화가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스케줄 다 껴. 진짜 그런 경험이 있으시네,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나.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다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이렇게 확 열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당히 끊어줘야죠. 저는 칭찬을 그래도 그래요. 칭찬도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감탄사를 활용하라 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여성분들이 잘하시면 되게 좋은 거. 어머나,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우와, 완전 잘하시네요. 이런 거죠. 완전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우와, 완전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감탄사를 붙였을 때 굉장히 칭찬이 정말 살아있고 진실되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는 칭찬도 일정 부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칭찬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칭찬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보다 뛰어난 측면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건데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잠재력, 숨겨진 그 장점, 강점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믿는 게 칭찬이다 라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정말 좋은 말로 사람들을 칭찬을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믿고 너의 강점을 내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칭찬의 핵심이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플래너스 클럽에서는 이제 그 강신정 강사님이 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늘 그렇죠. 홍수가 났을 때 사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진짜 없는 거는 물이에요, 물. 물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정보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그 정보를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7월 11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같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